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피부 및 모발의 생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화장품을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부와 모발의 구조 정도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시험에도 포함이 된 거고요. 특히 이번 4단원 중에서도 이 부분에서 주관식이나 객관식의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 나오는 이제 세포나 뭐 모발의 구조들, 피부 구조, 또 성장 주기 이런 것들은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피부는 뭘까요? 일단 기본 개념은 신체의 표면을 덮어 우리 내부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감각을 느끼는 기능을 하는 인체 기관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무게는 보통 전체 몸무게의 15% 이상을 차지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4kg에서 5kg 정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넓이는 1.5에서 2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사람의 키가 보통 150에서 2m는 안 되잖아요. 그런 성인의 키일 경우에 넓이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부피는 뭐 2.4리터 정도 된다고 돼 있고요. 산도 pH는 4.5에서 6.5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피부의 개념과 특징이 되겠네요. 피부의 두께는 특히 발바닥이 가장 두껍고 눈꺼풀이나 입술이 가장 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의 기능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피부는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 감각, 또 체온 조절, 면역, 합성, 흡수, 분비 배설, 호흡, 저장, 재생, 표출,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렇다고 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피부의 기능은 바로 보호 기능입니다.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다양한 장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우리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이나 압력들로 인해서 우리 신체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화학 물질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피부 속의 수분과 전해질의 유출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감각 기능은 뭘까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감각, 말 그대로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거죠. 감각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픔을 느끼는 통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촉각들, 그죠? 네, 온도, 그 다음에 압각, 이런 것들을 느끼는 역할을 하는 게 감각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기능도 피부에서 행해주죠. 그래서 너무 덥거나 추울 때 우리 그 신체 내부에 있는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이 바로 피부가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모세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증가하게 돼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네, 체온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반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땀을 분비해가지고 온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면역 역할도 하고요. 중요한 것으로 이제 합성 역할도 하는데요. 합성 역할은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비타민 D. 그러니까 자외선을 받게 되면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서 이때 콜레스테롤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D 합성 역할을 한다. 이 굉장히 기출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 역할도 하는데요. 피부는 반투과성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물질로부터 막아주기도 하고 피부와 유사한 성분들이 오면 그거를 흡수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화장품을 우리가 발랐을 때 그 화장품이 피부에 흡수가 돼야지만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투과성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비와 배설 부분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땀이 분비가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호흡이 우리가 보통 폐나 이런 호흡기를 통해서만 호흡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죠. 피부도 역시 호흡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호흡의 0.6에서 1% 정도는 피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점들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기능도 하고요. 또 재생 기능도 있죠. 피부가 다치게 되면 손상을 입으면 다시 그게 새살이 돋아나죠. 네, 그 다음에 표출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심미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써 갖게 되는 그런 기능들도 피부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피부의 색상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의 색깔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멜라닌 색소와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카로틴이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멜라닌 색소죠. 멜라닌 색소는 갈색과 흑색을 띠는 특징을 갖는데요. 우리 피부의 색깔이나 홍채, 모발의 색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생산이 되는 건 티로시나제에 의해서 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파라는 물질로 변형이 돼요. 이 도파가 티로시나제 효소에 의해서 또 한번 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도파퀴논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 다음에 바로 멜라닌. 여기서 유멜라닌, 그 다음에 페오멜라닌이 나오는데 이거는 색깔의 차이예요. 유멜라닌은 검은색 또는 갈색을 띠고 있고요. 페오멜라닌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띱니다. 어쨌든 그런 멜라닌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2단원에서 자외선 차단제 할 때 배우셨죠? 네, 그때 이 자외선 차단제가 바로 이런 과정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우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이 과정들의 고리를 끊어주는 게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은요, 우리 혈액에 들어있는 물질이라는 거 잘 아시죠? 적혈구에 들어있는 단백질인데요. 붉은 색상을 띠게 합니다. 그 다음에 카로틴이 있는데요. 벌써 카로틴이라는 말 자체에서 벌써 이게 비타민 A하고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시겠죠. 이게 보통 황색을 띠게 해서 황인종에게 많이 분포해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부와 모발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의 층상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피부는 진피와 표피로 나뉘게 되는데, 표피가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고 있는 지금 여기 표피 부분을 가리킵니다. 진피는 이제 표피 밑에 있는 부분을 나타내죠. 이 피부의 층상 구조는 여기 그 책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공부할 때 이 그림을 직접 저희가 계속 그려보기도 했고요. 빈칸을 만들어서 그 빈칸을 채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그림도 그려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피와 진피, 피하 조직 이 세 가지 구조를 꼭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될 텐데요. 한 가지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피는 크게 다섯 가지 층으로 나뉩니다.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구층, 기저층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질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각질층은 10겹에서 20겹에 납작한 무핵 세포가 층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는 핵이 없습니다. 각질층에는 약산성을 띠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각질층은 라멜라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벽돌 구조라고 돼 있죠. 이렇게
벽돌 모양. 이렇게 10층에서 20층 사이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라멜라 구조다. 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라멜라 구조를 쓰는 게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 우리가 생소하고 낯선 이런 용어들도 꼭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각질층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케라틴 58%, 그 다음에 천연 보습인자 31%, 세포간 지질 11%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 보습인자 NMF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들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각질층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각질층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각질은 피부의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질을 뭐 없앤다, 뭐 스크럽을 해가지고 각질을 없애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각질은 우리의 피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 손실도 막아주고요. 피부 장벽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질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각질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기 시작하셔서 과도한 스크럽이나 때밀이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됐죠.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각질 형성 주기입니다. 우리 각질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주기를 보통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책에서는 25일에서 31일 정도. 그래서 각질이 있다가 이 각질이 자연적으로 탈락하는 주기가 보통 한 달 정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기저세포 분열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유국세포에서의 합성과 정비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과립세포에서의 자기분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각질세포에서의 재구축 과정, 이 순서대로 각질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각질은 자연스럽게 탈락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각질층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그린과 그다음에 천연 보습인자, 그다음에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필라그린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인데 각질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다음에 나오는 천연 보습인자, 우리 앞에서 각질층을 구성하는 30% 이상이 되는 천연 보습인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연 보습인자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바로 이 필라그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연 보습인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보습과 관련되는 거예요. 각질층에 존재하는 수용성 물질들입니다. 수용성 물질들을 전부 합쳐서 천연 보습인자라고 합니다. 자, 이 천연 보습인자의 구성 성분인데 대부분 아미노산이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PCA가 12%, 젖산염이 12%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 보습인자 시험에 이 단어를 쓰는 게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다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포간 지질이 있는데요. 세포간 지질은 이 각질층의 11% 정도를 구성한다고 했죠. 이 세포간 지질은 세라마이드가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피부 표면에 손실되는 수분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 방어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요새 화장품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도 굉장히 친숙하게 많이 나오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산 이런 것들이 세포간 지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표피를 구성하는 두 번째 층은 투명층인데요. 두 번째, 이 투명층은 모든 피부에 다 분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로 이거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 가서 오랫동안 물에 담그고 있으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런 쪼글쪼글해지는 게 바로 이 투명층 때문입니다. 이 투명층도 역시 2에서 3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도 무핵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층이에요. 손바닥, 발바닥에만 존재하는 거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립층이 있는데요. 각질층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피부는 그 다음에 과립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2겹에서 5겹 사이에 편평형 세포 또는 방추형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평형이 이렇게 넓적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얇고 널찍널찍하다. 여기서 각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각질화 과정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과립층입니다. 이 과립층의 중요한 부분은 수분 저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고 수분이 나가는 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과립층입니다.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이 과립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과립층에는 케라토하이알린이라는 과립이 존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용어들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유국층을 살펴보겠습니다. 과립층 밑에는 유국층이 존재하는데요. 이 유국층은 5에서 10겹 사이로 이루어져 있고 다각형의 유핵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전체 표피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손바닥 발바닥이 빼고 그 다음에는 과립층 그 다음에 유국층이 있는데 유국층은 굉장히 비교적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세포 표면에 가시 모양의 돌기가 있어가지고 가시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림프액이 흘러서 림프 순환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가 순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양 공급이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면역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유국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국층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여기 안에 있는 세포인데요. 이거는 유핵세포층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세포가 있을까요? 바로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이 표피에 존재하는 세포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랑게르한스 세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면역 담당 세포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저층이 있는데요. 제일 밑에, 표피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겠죠. 이거는 원뿔 모양으로 이 기저층도 역시 유핵세포층입니다. 또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포의 이름도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여기는 표피의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손상을 입게 되면 회복이 비교적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면 이 끝까지 다치게 되면 거기서는 회복이 어렵다는 거 다쳐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각질층이나 이런 과립층은 비교적 손상을 입어도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데 이 기저층까지 다치게 되면은 조금 회복이 더디게 되겠죠. 유핵세포층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포들이 있는데 바로 각질 형성세포가 있고 멜라닌 형성세포 그리고 머켈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표피에 존재하는 큰 4가지 세포들은 잠시 후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층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모세 혈관으로부터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세포 분열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기저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표피에 있는 5가지 층들을 살펴보셨는데 이 각각의 층들의 특징과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각질층, 그 다음에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각투과유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각투과유기 이렇게 가장 표면서부터 속에 있는 것까지 이게 표피를 구성하는 5가지 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투과유기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피에 존재하는 4대 세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빼서 또 공부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극층에 존재하는 랑게란스 세포라는 게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단 랑게란스의 기본은 별 모양이에요. 별 모양이고 중요한 것은 이거는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면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랑게란스 세포하면 면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표피 세포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외부 물질인 항원을 면역 담당 세포 T 림프구에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면역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가지 세포는 어디에 있었죠? 각질 형성세포, 멜라닌 형성세포, 머켈세포. 이거는 기저층에 존재하는 세포였어요. 자, 먼저 각질 형성세포는 다른 말로 케라티노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주관식에 이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각질 형성세포 쓰셔도 되고 케라티노사이트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각질층을 구성하는 각질 세포를 만드는 세포예요. 네, 각질 형성을 했으니까 각질을 만드는 세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각질 주기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한 달 정도다. 25일에서 31일 정도 된다. 그래서 이 각질 주기, 각화 주기에 따라서 이 각질 형성 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또 세포가 나오네요. 멜라닌 형성 세포가 있겠습니다. 멜라닌 아까 뭐였죠? 피부색과 우리의 모발색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멜라닌이었죠. 표피의 5에서 2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멜라닌을 합성해서 각질 형성세포에 멜라닌이 축적된 멜라노솜을 공급하는 세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멜라닌이니까 멜라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기저층에 존재하는 3번째 세포는 머켈세포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촉각세포예요. 촉각세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손가락 끝, 입술 이렇게 아주 감각이 예민한 곳에 존재하는 게 바로 머켈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세포들, 랑게란스, 각질 형성세포, 멜라닌 형성세포, 그 다음에 머켈세포 이 4가지가 표피에 존재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시험에 주관식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피 부분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피 밑에 있는 진피로 들어가 볼게요. 주로 화장품은 우리 표피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진피까지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진피는요, 우리 표피에서 5가지 층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층이 진피고요. 피부의 구조 중에서 가장 두껍습니다. 표피 두께의 10배에서 40배까지 두께가 그 정도 됩니다. 피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피는 크게 2가지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두층과 망상층 이 2가지로 나뉘는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기억하셔야 될 거 표피에는 유극층이 있었죠. 진피에는 유두층이 있습니다. 똑같이 유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진피는 유두층이다. 유두층, 망상층 이 2가지가 있다. 표피의 5가지 층 잊지 않도록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진피는 2가지다. 유두층, 망상층. 자, 그러면 유두층이란 뭘까요?
유두 모양이다. 유두 모양. 이렇게 돌기가 있는 이런 물결 모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기저층하고 맞닿아 있겠죠. 그래서 이 유두 모양의 돌기들이 이 표피하고 접촉을 해서 피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저층에 각질 형성세포가 있었잖아요. 이 모세혈관하고 신경 말단이 여기에 분포돼 있어서 위에 있는 이 기저층에 존재하는 각질 형성세포에 산소하고 영양을 공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콜라겐하고 수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감각점들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유두층에는. 자, 이 유두층 밑에는 이제 망상층이 있는데요. 망상층이 이 진피의 대부분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망상, 그물이겠죠? 그물 모양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망상층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로 구성이 되어 있다. 콜라겐이 거의 90%고요. 1.5에서 4.7% 정도는 엘라스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망상구조, 그물구조로 막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망상층에는 모세혈관이 거의 없고요. 림프관, 그 다음에 한선들, 그 다음에 피지선, 그리고 신경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망상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두층하고 망상층으로 이루어진 이 진피층은 피부 콜라겐, 플러스 엘라스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탄력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피부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피부 탄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피부가 늙는 겁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피의 부속 구간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우리 아까 표피의 4대 세포를 배우셨잖아요. 이게 진피의 3대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진피의 3대 세포. 표피에는 4가지 세포가 있었는데요. 진피에는 3가지 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대식세포, 비만세포, 섬유화세포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기분이 나쁜 이름들이죠. 대식세포, 비만세포, 그 다음에 섬유화세포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예요. 이게 진피에 존재합니다. 식세포 작용인데 잘 먹고 많이 먹는 사람들 우리가 대식가라 그러잖아요. 이 세포도 역시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뭘 그렇게 하느냐? 미생물,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이 피부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화해서 분해하는 역할,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대식세포예요. 식균 작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잘 소화해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식세포다. 그 다음에 이제 비만세포가 나오는데요. 비만세포는 뚱뚱해지는 세포가 아니겠죠. 이것도 백혈구의 역시 일종인데 염증 반응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 반응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백혈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면역, 이런 싸우는 일을 보통 맥혈구가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혈액을 응고시키고 혈관의 투과성, 그다음에 혈압 조정, 그다음에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들에 다 관여하는 세포가 바로 비만세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피에 존재하는 세포예요. 그 다음에 섬유화세포가 있어요. 섬유화세포는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이 진피를 구성하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성하는 세포가 바로 이 섬유화 세포입니다. 그리고 세포 간 지질의 한 종류인 다당류 생산에도 관여를 하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섬유화 세포인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 용어들을 쓰는 게 주관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식세포다, 비만세포다, 섬유화세포다 이런
용어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피를 구성하는 3대 세포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진피 안에 있는 또 다른 구조들도 부속 기관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지선이에요. 피지선은 얼굴, 두피, 가슴에 많이 있습니다. 네, 전신에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분포하지만 가장 많은 곳은 얼굴, 두피, 가슴. 이 피지선이 너무 발달해 있으면 뭐가 되죠? 네, 피지가 분비되겠죠. 그러면 여드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나는 부분에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외우시기가 쉽겠죠. 여드름은 보통 얼굴이나 그다음에 등이나 가슴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피지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가 분비가 되게 되죠. 네. 그러나 피지가 우리가 막 피지 하면 되게 막 피부를 나쁘게 만들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피부나 모발에 윤기가 나게 하고 유연성을 띠게 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다만 과도할 경우에 여드름이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실제로는 피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지선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땀샘이에요. 한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땀샘은 크게 두 가지의 땀샘이 있습니다. 대한선과 소한선, 아포크린선과 에크린선이 있습니다. 아포크린선, 그 다음에 에크리, 소한선이에요. 자, 보통 이 아포크린선, 대한선은 겨드랑이나 항문, 배꼽 이런 부위에 주로 많이 분포가 돼 있고요. 어떤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신경계와 내분기계의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돼서 그게 모공으로 막 분비가 됩니다. 특히 그 땀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 땀 냄새는 바로 아포크린선에서 나오는 땀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이 에크린선에서 나오는 거는 냄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포크린선에서 나오는 땀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청소년 남자아이들 보면 왜 땀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기 아포크린선에서 굉장히 많은 땀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H가 5.5에서 6.5 정도로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성별이나 인종별, 개인별로 체취가 나는 것도 바로 이 아포크린선 땀샘에서 땀이 분비가 되는 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에크린선은 소한선이잖아요. 조금이에요. 적은 부위에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이나 손톱을 제외한 그런데 전신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표피로 직접 배출이 되고요. pH는 3.8에서 5.6 정도로 색이랑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이 에포크린선은 체온 조절이에요. 체온 조절을 주로 합니다. 아포크린선 냄새를 맡으면 아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냄새가 나서 코가 아파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가 쉽겠죠? 에크린선은 냄새가 안 나요. 아포크린선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니까 당연히 겨드랑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땀샘도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진피 다음에 존재하는 기관은 바로 피하 조직입니다. 우리 표피 배우셨죠? 그 밑에 진피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피하 조직이에요. 이 진피에서 내려온 섬유가 엉성하게 결합되어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망상 조직이에요. 그물 조직이죠. 진피와 뼈하고 근육 그 사이 중간에 위치하는 조직을 피하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피하 조직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체온 조절을 하고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는 이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 피하 조직에 지방세포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신경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부분이 바로 피하 조직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피하 조직까지 해서 이렇게 피부에 세 가지 층, 크게 세 가지 층
이 부분들을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발의 생리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모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발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하루에 0.5에서 0.3에서 0.5mm 정도가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50에서 100가닥 정도의 모발이 빠지는데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막 내가 탈모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한 100가닥 정도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모발일 경우에 그냥 탈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발은 약산성을 띠고 있죠. 약산성을 띠고 있고요. 흡수성과 흡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물기가 가서 착 붙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발은 네 가지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스틴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네 가지 화학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결합된 방식을 이용해서 펌어를 하거나 염색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발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연모하고 경모예요. 연모는 우리가 솜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모는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 모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모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여리여리한 그런 머리카락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멜라닌 색소가 적기 때문에 갈색을 띠고 있고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연모가 이제 자라나게 되면 경모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세공 5에서 6개월 후에 경모로 성장을 하고 멜라닌 색소가 많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모발의 구조 부분인데요. 모발은 크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를 중심으로 피부 위에 나와 있는 모간 부분과 그 다음에 피부 밑에 있는 모근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모근 부분은 여기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모모세포와 멜라닌 세포가 존재를 하는데요. 세포 분열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근 안에도 다양한 부분들로 존재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낭, 그 다음에 외모근초, 내모근초, 모구, 모유두 이런 기관들이 이 모근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낭이라고 하는 건 주머니겠죠. 낭자가 주머니니까 이 모근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을 바로 모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낭은 피지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외모근초하고 내모근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낭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근초와 내모근초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바로 외모근초는 바깥 외자겠죠. 그래서 피부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이다. 피부 표면이랑 접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구 부위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이 피부 표면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 부분을 외모근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모근초는 헬레층, 헉슬리층, 그 다음에 목은 초소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지기가 되면 내모근초는 두 발을 표피까지 밀어내요. 그래서 비듬이 돼서 결국 두피에서 탈락되는 그런 부분이 내모근초 기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근의 부분에 모구와 모유두가 있는데요. 모구는 이렇게 생겼고 고기를 이어주는 이 부분이 바로 모유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은 서로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모구는 모근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둥근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유두는 모구의 중앙에 위치해서 여기서 모발에 영향을 공급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 모근의 다양한 기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모세포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모유두를 덮고 있으면서 모유두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세포 분열을 하는 그 세포를 모모세포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주관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오답을 내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모관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아까 모관 부분 말씀드렸죠.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바로 모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모발의 우리 실제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피부를 보호하고 체온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장식, 미관적인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을 바로 모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관 부분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면 이 파마약이나 염색약 같은 거 광고할 때 보이는 그 모발의 구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관은 이 머리카락, 쉽게 생각해서 그 머리카락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 부분인 모표피 부분, 그 다음에 핵 같은 부분에 존재하는 수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표피와 모수질 사이를 채우고 있는 모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껍데기, 모표피, 모소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핵 같은 부분인 중심에 모수질이 있고요. 그 나머지를 채우고 있는 모피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층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바깥 부분에 있는 모표피, 모소피 부분입니다. 이 모소피 부분은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5에서 15겹으로 이루어진 비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염색약이나 트리트먼트 광고할 때 우리 여기 있는 이 비늘이 막 손상돼서 이거를 이렇게 감싸주는 걸로 트리트먼트를 해준다.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죠? 네, 그게 바로 여기 이 비늘이 손상이 된 걸 뭐 다시 복구해준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하는데 바로 여기가 그런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멜라닌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무색 투명한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발의 모피질을 감싸고 있는 화학적 저항성이 강한 층이 바로 이 모소피 부분입니다. 이 모표피는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뉘는데 에피큐리틀, 엔소큐리틀, 엔도큐리틀, 큐티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에피큐티클, 우리 큐티클이 손상됐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큐티클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피 큐티클, 엔소큐티클, 엔도큐티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책에 나와 있지만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에피큐티클이라는 건 체외 표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껍데기에 있는 거겠죠. 이 표피 중에서도 모질의 표피 중에서도 가장 바깥층에 있는 제일 얇은 막이에요. 가장 얇은 막. 시스틴 함유량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항성이 가장 강한 층이면서 동시에 물리적 자극에 가장 약해서 가장 손상이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에피큐티클입니다. 그 다음 부분이 바로 외표피라고 하는 엑소큐티클인데요. 여기 이황화 결합에 많은 비결정적인 연한 케라틴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스틴 함유량이 높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 용어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황화 결합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엑소큐티클이 그래서 퍼머넌트나 염색약이 바로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엑소큐티클에 작용을 해서 파마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염색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층이 바로 엔도큐티클인데요. 이 모표피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것으로 시스틴 함유량이 적고 알칼리에 대한 저항성이 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포막 복합체가
복합체로 인접해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모발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엔도 큐티클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 표피를 구성하는 세 가지 큐티클. 네, 요것 때문에 모발의 시술도 가능한 거고요. 모발의 손상도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피질, 어떤 부분이었죠? 모표피와 모수질 사이를 덮고 있는 부분이고요. 모발의 중간에 있고 모발의 대부분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모피질입니다. 모발의 두께와 강도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두꺼운, 좀 뭐 머리카락이 두꺼워요, 머리카락이 얇아요, 그게 다 이 모피질 때문이에요. 멜라닌도 함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과 친한 흡습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가장 중심부에 존재하는 모수질 부분인데요. 모발의 가장 중심 부분에 있으면서 여기 부분은 속이 텅 비어 있는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어요. 네. 베넷머리와 솜털에는 이 모수질 부분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모발의 성장 주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모발의 성장 주기는 세 가지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가 반복이 돼요. 이게 순환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발이 자라나죠. 그런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멈추어서 그 다음에 모발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건 이 모발의 성장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성장기는 전체 모발의 80%에서 90%가 성장기에 있는데 보통 3년에서 6년 정도가 모발이 성장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모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모발이 자라는 거, 성장, 말 그대로 자라게 되겠죠.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튼튼해지고 그런 기간들을 성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성장 주기가 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퇴행기가 되는데 전체 모발의 1에서 2% 정도가 보통 퇴행기로 이루어져 있고 모모세포의 분열이 감소해서 약 3주 정도에 걸쳐서 모발이 이제 늙는 거예요. 노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이 멈췄어요. 3주 정도 이제 탈락할 준비를 하는 시기를 바로 퇴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행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휴지기가 와요. 전체 모발의 10에서 15% 정도가 휴지기에 있는데 모낭과 모유두에 모낭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유두가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분리되는 시기가 바로 휴지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모유두하고 모낭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얘가 이제 탈락이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주기들이 반복돼서 머리카락이 자랐다가 퇴행기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휴지기를 거쳐서 탈락. 네,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거치게 됩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각각의 이 주기별로의 특징들 그리고 이 순환하는 이 기간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이 부분들은 꼭 오답이 없도록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두피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두피 어디죠? 네. 모발 중 두 발이 심겨 있는 피부 부분을 우리가 두피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피부하고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피지선, 그 다음에 혈관, 모낭. 이게 일반 다른 피부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진동이나 움직임을 감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 책에서도 예시가 나와 있죠. 머리카락이 휘날릴 때 그 머리카락의 움직임 이런 것들, 방향, 온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바로 이 두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피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외피와 그 다음에 두개피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피하 조직 이렇게 됩니다. 외피는 말 그대로 제일 겉에 부분이겠죠. 여기로 동맥, 정맥, 그 다음에 신경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두개피는 이제 두피는 머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두개골을 둘러싸이는 근육과 연결된 신경 조직을 두개피라고 합니다. 피하 조직은 네, 얇고 지방층이 없는 이완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두피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피는 피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보호 역할, 호흡도 해주고 분비와 배설, 그 다음에 체온 유지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심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다른 피부들이 하는 역할도 역시 두피가 한다는 거,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부 상태 분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죠.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로서 고객을 상대할 때 고객의 피부 타입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에 맞는 화장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 유형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이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실제로 고객이 왔을 때 그 고객의 피부가 어떠할지 이런 점들을 상상하시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 유형은 크게 정상, 건성 피부,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 민감성 피부, 노화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 색소 침착성 피부 이런 것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 피부는요, 말 그대로 건강한 피부예요. 정상적인 피부. 가장 이상적인 피부로서 유수분 밸런스가 좋고, 보기에도 잡티도 없고, 깨끗하고, 이런 피부들이 정상 피부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정상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죠. 대부분은 문제성 피부를 갖고 있는데, 그런 문제성 피부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런 피부들입니다. 자, 건성 피부는요, 네. 수분이 부족한 피부죠. 그래서 수분 함량이 10% 미만이다. 피지 분비가 잘 안 되는 피부예요. 건조해서 당기거나 갈라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겠죠. 네, 톤이 불균형하고요. 대부분 아토피 피부나 노화 피부들이 이 건성 피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피부는요, 기름이 많은 거예요. 우리 피지선에서 피지가 많이 분비될 때 여드름이 나오고, 뭐 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피부들이 이제 지성 피부들인데요. 모공이 확장이 돼서 번들거리고 기름기가 많고 그런 피부들이 지성 피부입니다. 이 지성 피부가 심해지면 여드름성 피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복합성 피부는요, 건성과 지성 이런 것들이 다 짬뽕돼 있는데, 보통 T존, 우리가 이렇게 이마 부분이랑 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존들, 턱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건성인, 이렇게 합쳐져 있는 부분, 피부들이 복합성 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르몬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복합성 피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민감성은요, 네, 민감한 거죠. 실제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온도나 뭐 외부 환경들, 스트레스 이런 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거를 또 화장품에 따라서도 자극이 돼서 피부가 붉게 변한다던가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던가 그런 피부들을 민감성 피부라고 하겠습니다. 노화성 피부는 피부가 이제 탄력이 부족해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노화성 피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 노화. 자연 노화는 이제 탄력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피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노화라고 있습니다. 광노화. 광노화성 피부는 자외선을 많이 맞아가지고 자외선에 의해서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 피부를 광노화성 피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드름성 피부는 이제 지성 피부가 심해져서 여드름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여드름성 피부라고 하겠죠. 여드름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 책에도 보시겠지만 면포, 구진, 농포, 결절, 낭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면포 하면 좁쌀 모양의 아주 작은
그런 여드름을 면포라고 하고요. 구진은 이제 세균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더 발전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 빨갛게 올라오는 그 여드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드름을. 농포는요, 거기에 구진에 이제 고름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고름이 보이면 그게 농포입니다. 결절은 이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낭종은 이제 완전히 모낭벽이 파괴돼가지고 너무너무 심한 여드름으로 보여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낭종입니다. 화농 상태가 엄청 심각해져서 곧바로 막 손을 대면 바로 터질 것 같은 그 정도의 심각한 상태를 낭종성 여드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포, 구진, 농포, 결절, 낭종 이거 시험에 이 용어들도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색소 침착성 피부는 뭐죠? 멜라닌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과하게 이루어지는데 피부톤이 불균형해지고 막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색소 침착성 피부다. 네, 보통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또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피부 유형별 특징들을 보면서 고객을 우리가 상담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숙지를 하셔야 되고 시험에도 실제로 이런 용어들은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피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이것도 역시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암기를 해 놓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제 사용을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문진법인데요. 피부, 이제 고객이 왔어요. 고객이 왔을 때 그 고객의 피부 타입이 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 돼요. 문진. 네, 질문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식사나 생활 습관, 수면 정도, 뭐 피로가 어느 정도인지, 스트레스가 어떤지, 피부 관리법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피부를 분석하면 됩니다. 견진법은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봐서 피부 결도 보고 모공의 크기 이런 것들을 주름 뭐 또 여드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바로 견진법입니다. 촉진법은 만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고 그래서 피부의 탄력 정도나 각질 상태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게 바로 촉진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죠. 피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이용한 판독법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피부 타입을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기기들이 있을까요? 네, 유수분 측정기가 있고요. 우드램프, 또 pH 측정기, 확대경, 그다음에 스킨스코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고객의 피부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기기를 위한 판독법입니다. 자, 그럼 피부 상태 요소별 측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도도를 이용해서 피부 각질층의 수분량을 측정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피부 수분 증발량인 경피 수분 손실량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경피 수분 손실량, 이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그 수분이 증발되는 거, 말 그대로 증발되는 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건조한 피부나 손상된 피부는 일반 피부에 비해서 이 TWL이 값이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TWL 수치가 높으면 피부 장벽이 약화된 걸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피 수분 손실량을 측정해서 그 사람의 수분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H 산성도를 측정하는 거죠. 유분은 카트리지 필름을 부착해봐요. 부착한 다음에 그 유분량, 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측정을 하면 됩니다. 표면은 피부 표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나 모공 크기, 색소 침착 정도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 됩니다. 피부생은요. 색소 측정기나 UV 광선으로 평가를 하면 되고요. 탄력은 탄력 측정기로 이렇게 눌러본 다음에 피부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홍반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통해서 붉은기를 측정하면 되고요. 주름은 레플리카 기법, 복제 기법이죠. 이거를 사용해서 피부 주름을 분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부 상태별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발의 상태 분석인데요. 모발이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모발의 상태 분석입니다. 정상은 어떻죠? 당연히 두피가 깨끗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질과 피지가 적정한 수준으로 있어야 되고 보통 모공 한 개당 머리카락이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발의 굵기가 일정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적절하게 유지가 됩니다. 모발 상태를 분석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모발 당긴 검사라고 해서 모발을 한번 당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의 탄력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모 주기 검사도 하기도 하고 모관 검사, 조직 검사, 또 모발 분석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모발을 진단하게 됩니다. 자, 탈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게요. 탈모는 크게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나뉩니다. 남성형은 보통 20대는 너무 빠르고요. 30대 후반부터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두피의 헤어라인이 점점 뒤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다음에 여성형 탈모는요. 헤어라인은 유지가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 정수리 부분부터 점차 확산이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네, 이거는 어, 남성 호르몬제를 과다 복용하면 여성형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유전적인 요인이라든가 호르몬. 요즘은 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모발의 발육이 저해돼서 예, 두피 혈액순환이 이제 방해가 되니까 탈모가 오기도 하고요. 식습관이나 모발 공해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탈모가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듬은 뭐죠? 표피세포의 각질에 의해서 쌀겨 모양으로 탈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비듬이라고 합니다. 가려움증 당연히 생기고요.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자, 비듬의 원인도 살펴볼게요. 두피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부 부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활 습관 또는 말라세지아라는 또 곰팡이균이에요. 이거에 의해 감염이 되면 비듬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듬의 원인까지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피부와 모발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사단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사실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이외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은 검색도 해보시고 실제로 내 나름대로의 암기 카드들을 만드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낯설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또 사람으로서 이런 생소하고 낯선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꼭 시험에서 다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랑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